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 이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원을 통해서 교육을 신청하신 광역과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협회 종사자분들께서는 아직 출석 체크를 안 하신 분들께서는 계단 아래에 데스크가 있는데 데스크에서 반드시 출석 체크를 하신 후에 입장하셔야 교육이 인정이 됩니다. 꼭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수료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포럼 이후에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포럼을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 자활정책 포럼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2회 자활정책 포럼은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이루어지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장님과 그다음에 원장님 또한 그리고 오늘의 포럼과 발제 토론을 위해서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 분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자활사업의 확장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제2회 자활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기조발제로서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 민동세 이사장님께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자활사업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라고 하는 자활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동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해도 되겠지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자료는 아마 한 4-5시간? 그리고 뒤에 숨은 야사까지 하면 술 먹으면서 한 1박 2일? 이 정도는 이제 해야 될 이야기들인데요. 이것을 30분으로 좁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그리고 다들 아는 이야기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먼저 사회 서비스의 환경적인 변화들이 있는데 이 변화들이 여러 변화들 속에서 중심적인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근데 저는 그것을 이제 지역 중심과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또한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사회 서비스가 굉장한 급속도로 늘어나고 다양화되고 다각화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공급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고 자활기업은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적 변화나 또는 새로운 공급자들이 어떻게 시도들을 하고 있었는지를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의 사례를 잠깐 나누면서 그렇다면 자활사업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모색들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에서 물론 결론은 가능하고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의 어떤 경험이나 또는 의견들 속에서 갖고 있는 한 5가지 정도의 전략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림을 보시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냄비 안에 개구리들이 논일고 있고 저 개구리들은 모르지만 저 물은 점점 데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못 느끼잖아요. 너무 냄비 속에 있으니까. 근데 개 중에는 매우 예민한 개구리도 일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개구리가 좀 이상한데? 물이 좀 뜨거워지고 있는 거 아니니? 하고 옆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개 중에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개구리도 이렇게 부심 있는 그런 개구리가 있는 거죠. 거나하게 이제 즐기면서 뭐가 변하고 있다는 거야. 너는 그게 문제야.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느끼면 안 되지. 그 옆에다가 쟤는 이상한 애야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던 개구리는 말을 못 꺼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처럼 물은 점점 데펴지다가 끓기 시작하죠. 이솝우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 개구리들은 다 돌아가셨으니까요. 근데 제가 준비한 이 우화는 지금은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이 예민한 개구리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합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건 지금 뜨거워지고 있단 말이야 하고서는 뛰어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자활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고 싶었어요. 매우 큰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변화들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또는 각성하거나, 사실 이 준비가 돼야 그 안에서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를 인식하지 않으면 여기 거만한 개구리처럼 뜨거워지는 물 속에서 무언가 새로 해야 되는 혁신의 아이디어를 짜려고 막 노력하죠. 그렇지만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결국은 다 끓어버릴 테니까요. 이 이야기들을 하려고 우화를 준비했는데요. 사회 서비스가 과거에는 사회복지 내지는 사회복지 서비스, 법률적인 용어로 가면 아마도 2003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법률 용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잣대로 주어진 것처럼 준비돼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환경적 변화들이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전통적인 사회복지가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야지만이 국가로부터 보험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출산의 문제, 양육의 문제, 실업의 문제, 다문화의 문제, 노인의 문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었던 매우 다양한 사회적인 위험들이 드러났고, 이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표현들 또는 그 서비스 영역들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노인에 대해서만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고령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을 들여보면 고령자 가구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가난합니다. 특히나 흔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1세대, 2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58년, 59년서부터 73년, 4년생 이분들이 노인에 진입하는 시기에는 그분들이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한 게 거의 없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노년의 준비를 하신 분 일부는 있죠. 대기업을 통해서 많은 퇴직금을 갖고 노후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공직에 있으면서 연금 같은 걸로 하거나,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민연금을 통해서 생활 유지할 정도로 받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가난한 노인에 대한 문제가 같이 섞여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노인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에 고령화되었다라고 해서 그 노인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다가 해결돼야 될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령화된 노인들이 오히려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또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노인들로만 구성된 세대들로 있다면 다른 접근도 필요한 거죠. 그 노인들로 구성된 세대 또는 노인 혼자 있는 세대가 많아진다면 아마도 안전이나 또는 건강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다가 접근하게 될 거라는 거죠. 또는 그 노인들이 가난하다고 하면 결국은 그 안전하기 위한 장치나 건강해지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구매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접근들이 바뀌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튼
이러한 노인의 문제만 봐도 매우 다양한 욕구들과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사용하게 됐고, 2012년도에 그 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것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했다가 지금 이제 지원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좀 바뀌어나가면서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개념에서도 가장 되도록이면 특징이 있는데, 2012년도 바뀐 법상에서 보면 먼저 하나는 그전까지의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얘기하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의 변경 속에서는 단순히 용어만 바뀐 것이 아니라 민간의 주체들에도 열려질 수 있는 부분으로 넓혀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특정한 계층 또는 특수 타겟 대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라고 하는 보편성들을 가질 수 있는 걸로 늘어난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용이 매우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보건과 복지라고 하는 영역으로만 되어 있었다고 하면 복지, 보건의료뿐만이 아니라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시설 이용에 이르는 이렇게 굉장히 넓어진 부분들로 이해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한 것을 한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앙부처의 사업들 중에서 사회 서비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 스스로가 밝힌 내용들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노대영 박사님이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모아놓은 보고서인데요. 경찰청, 환경부, 산림청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사회 서비스 영역의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어진 영역들이나 또는 규범 또는 그러한 사고가 정책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서부터 지역복지나 사회복지계에서는 통합돌봄이나 커뮤니티 케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책으로서의 커뮤니티 케어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전달체계에 중점을 둔 변화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뒤에 이야기할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두 가지의 중요한 정책이 중앙국가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재밌는 거는 복지부가 스스로 시범사업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1년차 사업이라고 표현하든가 아니면 선도사업이라고 표현하든가. 이건 뭐냐면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저는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시범사업이라고 얘기하면 해보고 평가해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실제 커뮤니티 케어나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사업들은 1년차, 2년차, 3년차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면서 확장시키고 전국화하는 과정을 밟은 거죠. 여튼 커뮤니티 케어가 2019년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커뮤니티 케어가, 즉 행정 전달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시군구 단위, 더 좁게는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영역들로 서비스들이 확장돼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이 기본계획에서의 목표나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같은 해에 사회서비스원이 1차 년도에 아마 5곳인가요?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또 한 곳 4곳인가? 하여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지금은 이제 아마 15곳인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설치가 되고 이제 모든 시도가 사회서비스원을 만들려고 하겠죠.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정책적인 큰 틀에서의 어떤 행정정책의 어떻게 보면 뭐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거라고 하면, 사회서비스원은 그것을 맞춰서 어떻게 서비스들의 건전성을 찾을 건가라고 하는 것에 화답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을 보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과 서비스 품질입니다.
자활에서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영역으로 어떻게 진입하거나 또는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영역에서 확장하는 그런 전략적 모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단어입니다. 공공성, 서비스 품질. 그런데 우리 이전에 이미 사회 서비스 원이라고 하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해서 시도가 출연하는 법인의 이름으로다가 하려고 했던 거죠. 실제 이곳을 통해서 직접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리고 위탁도 하고 또 민간의 내용도 유지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을 짰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사회 서비스 원이 시도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도에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그 시도 산하의 시군구,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가게 되면 매우 지역적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특성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조직의 관성을 찾아가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인데 이건 뭐 사회 서비스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차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사회 서비스원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 서비스의 직접 제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종합재가센터였거든요. 즉 서비스 제공 인력을 직접 고용해서 더 나은 처우를 만들면서 서비스가 우수하게 또는 좋은 품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모형을 보여줄 수 있다. 다만 그 당시 발표할 때의 연구 자료를 보면 복지부가 제안한 목표는 2% 정도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98%는 여전히 민간의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민간의 영역에서의 서비스 품질이 2% 바뀐다고 해서 대한민국 서비스가 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98%의 민간의 서비스를 어떻게 좋게 견인할까? 이런 고민들이 사회서비스원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거고요. 세 번째는 앞서 노인의 예를 들었듯이 그렇다면 시군구 단위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가는 서비스들을 쭉 봤더니 한 6개 정도로 이렇게 찢어져 있었던 그러한 서비스의 내용들을 통폐합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2020년도에. 이 과정도 어떻게 보면 6개 영역으로 이렇게 좀 쪼개지고 이렇게 좀 파편적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이 통합되는 과정은 한 과의 한 과장님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매우 무서운 속도로 추진이 되고 실제 그 이듬해 1월 1일서부터 전국이 통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공급 주체들을 민간으로 풀어가던 방식들이 다시 과거를 회귀하는 방식으로 간 겁니다. 이게. 즉 6가지의 서비스는 그 당시에 위탁의 방식 또는 지자체가 직접 제공하는 방식 또는 바우처를 통해서 민간에게 시장의 방식으로 제도는 방식 이 세 개가 섞여 있었는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바뀌면서는 지정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수요도 제시를 합니다. 노인 인구 6만 명당 1개소 정도가 필요할 거다. 이러한 것들의 제시가 어떻게 보면 읍면동 단위에서 노인의 서비스가 어떻게 공공성을 찾아갈까 또 다른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변화들이 같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변화들이 지역의 현장 안에서 살아가는 현장 안에서 서비스가 행정 전달 체계와 서비스 전달 체계의 변화들로 갖고 있는 거라면 여기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전히 보조금으로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 서비스의 개념이 보편성을 찾아가도록 확장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지역사회를 향하고 있는 서비스는 특정한 타겟을 정하거나 보조금, 그러니까 즉 재원이 보장하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서비스 정책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나오는
어떻게 하면 더 확장을 할까, 즉 보편성을 찾아갈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가는 거죠. 지금 제시하는 자료집에 제시한 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부경대학교의 김영종 선생님이 2017년도에 발표한 글에서 나오는 건데요. 원체 산업체계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방식이 이렇게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사회복지관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복지관에다 돈을 줘서 너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이러한 노인들을 찾아서 서비스를 줘라. 이제 이러한 방식, 그 원조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통해서 독거노인분들에게 도시락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대상이 되지 않는 혼자 사는 자립할 수 있는 노인분들도 먹는 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은 시장에서 그냥 사 먹는 거거든요. 시장의 방식처럼. 그래서 순수하게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 사고 파는 방식,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재정 공급자가 생산자에게 돈을 줘서 서비스를 주게 하는 방식, 또 하나는 바우처 방식이라고 해서 재정 부담자가 공급자에게 비용을 주는 게 아니라 수요자에게 비용을 주는 거죠. 그러고서는 시장에서 사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우처 방식 또는 보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바우처 방식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뭐냐면 원조 방식이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 비효율적이냐면 힘의 관계를 따져야 된다고 김영 선생님은 얘기하셨거든요. 어떤 거냐면 재정 부담자가 제공기관에게 비용을 주고 그리고 무료로 서비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수요자가 요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마운 거죠. 만족도 조사하면 늘 높게 나오죠. 무료니까. 하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거꾸로 이용자에게 돈을 줄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공급자가 퇴출되거나 좋은 서비스가 유지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였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바우처 방식이 종이 바우처가 시작된 게 2005년, 전자 바우처가 2007년, 그리고 서비스 이용권 법률에 관한 법률이 2012년, 보험 방식 2008년, 저는 그 이후에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퇴출됐다는 기관을 본 적이 없어요. 기대는 이용자의 선택을 강화하면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질 나쁜 곳은 스스로 퇴출되고 좋은 기관만 남을 거라는 기대는 매우 이상적인 기대였지만 현실은 그렇게 가지. 이제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 서비스의 확장, 개념에 대한 확대, 그리고 정책적인 변화들 안에서 방식이 점점 바우처 방식으로 이렇게 변해왔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김영종 교수가 제안한 건 뭐냐면 비산업 체계의 방식도 있다. 그게 이제 공동체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이 같은 이해관계에 있으면 품질도 잘 유지될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에서 해보니 오늘 말씀드리려는 결론도 공동체성인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같은데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용자와 소비자가 같은 이해관계 속에서 공급 체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들의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그건 뒤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우처 방식에 대해서 품질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던져지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에 던지는 문제가 뭐였냐면 공공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간에 풀었더니 공공성이 없더라.
떨어지더라, 경쟁하더라.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 보즈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공공성에 대한 것을 예를 들면 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느냐가 공공성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치와 규범이 공공성을 규정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쭉 신문을 뒤져봤더니 우리 일명 메르스 사태 때 공공병원에서 그 문자로다가 환자 받지 말라고 원장이 보낸 게 기사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체가 공공성을 결정짓는 거라고 하면 공공병원이었기 때문에 이 행위는 무조건 공공성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도 생긴다는 거죠. 반면에 민간의 병원에서도 나름대로 의료인으로서의 신념, 자기 철학이나 가치를 가지고 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공공성이 오히려 담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서비스의 확장이라고 하는 서비스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 안에서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야 되는데 사회 서비스원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기관만 공공성을 갖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활기업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자기 규범과 가치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에 대해서 제도화한다면 내적으로 그 안에서 공공성도 같이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어 논리를 만들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는 대안 조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 자료에 보시면 주식회사나 사단법인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놨는데 특히 이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들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협동조합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에서의 자기정체성, 다시 말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준비한다고 하는 공동의 참여,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민주성, 또 당사자주의에 의한 참여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조합원에 의한 경제적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 서비스에서 굉장히 주장하려고 하는 강하게 요구를 하려고 하는 공공성과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런 주목들이 있는데 아마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사례를 잠깐 짚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또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 2015년 가을에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에 대한 조사 사업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좀 늘릴 생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는 모여 있었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 상품들 또는 생산품들을 수요를 찾기 위한 증명이었는데 막상 조사해봤더니 가장 높은 수요가 나온 것이 먹는 거였습니다. 식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노인 세대의 가구들이 너무 많았었고 또 자녀들과 같이 살지만 문이 다른 그래서 노인들 스스로가 먹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한 게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자활과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들이 공동의 상품들을 모으되 각각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시장은 자기들이 생존하는 시장으로 유지를 하고 다만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맞춤식으로 제공할 서비스는 가격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상품도 세분화해서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라고 하는 이름을 했고요. 그 당시 저희가 영양돌봄, 주거돌봄, 정서, 요양, 건강돌봄 이렇게 5가지의 영역들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플랫폼 방식으로 제공을 하는 사업을 3년간 해본 겁니다. 해봤더니 3년이 되는 해에 평가를 해보니까 통합돌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통합돌봄이 아니라 이 당시 우리는 수요자 맞춤형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줄 건가를 통합돌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통합돌봄 서비스는 필요하고 가능성은 있는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시장이 너무 작고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구매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과제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클러스터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뒤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하다가 도우누리가 공동모금회에 제안 사업을 해서 돌봄 네트워크 강화 전략이라고 하는 3차 년도 한 해에 1억씩 받는 사업을 좀 선정이 됐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3년간 한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영양돌봄이라고 하는 부분과 건강돌봄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했는데요. 실제 이제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영양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역을 4권역으로 나눠서 이러한 거점이 되는 식당을 4개를 하자, 장기적으로.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한 곳밖에는 열지를 못했어요, 구이동에.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도우누리가 그러면 한 1억 정도를 투자해서 한 곳을 더 내자. 그래서 식당을 2곳을 냈는데 사실 한 곳은 잘 운영이 되고 한 곳은 도우누리는 8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우누리가 보증금이나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광진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활 사업으로 다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돌봄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평가를 해보니까 영양과 건강 돌봄은 매우 필요하다. 연계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전히 남는 과제는 제공 기반과 그다음에 어떻게 이 서비스를 집까지 가게 할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는 한데 5,000원짜리 도시락을 배송하는데 3,000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안 맞는 거죠, 상품이. 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시에서 이제 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하고 서울시도 지역사회 통합을 돌봄 SOS 센터라는 사업으로다가 25개 자치구로 확장을 하는데요. 광진구는 2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 플랫폼들이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로다 공식적인 채널을 찾아간 거죠. 아까 얘기한 시장성을 찾아가는 거였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 발표를 하기 전에 전달 거 한 4월 달 거 1월서부터 4월 달 거까지의 광진구 내에서 재가로 이루어진 서비스들의 전체 양을 봤더니 자활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제공한 서비스가 51.4%였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를 점하고 있네요. 근데 20년도에 시범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100%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이제 정책적으로 확정돼서 행정전달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권에 관계없이 갑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라는 영역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사회 돌봄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만들어질 거예요. 문제는 시장이 너무 작다는 거죠. 여기에서 자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사회적 경제 조직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이 이 시작을 열어주는 걸로 가면 좋겠는데 시작 접근은 아마도 지역사회 내에 있는 통합돌봄 관련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자활끼리만 하면 안 된다.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포함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업종 간에서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 그래야지만이 자활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활이 갖고 있는 기술력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 아마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현재 창업 중심의 성과 체제들이 고용이나 일자리 제공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자활이라고 하는 그 사업이 예를 들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갖다 늘려간다면 여기에 자활 참여 주민을 고용시키면 되는 겁니다. 마치 광진에서 도우누리가 운영하던 식당을 자활사업단이 거기서 계속 일을 하면서 지금은 일반인에게 도시락도 팔고
또 취약계층에게 식사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활센터 안에 직영사업장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검토 또는 연구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 4번이 그런 내용인데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늦었는데 많이는 아니네요. 5분 늦었네요. 네, 질문이나 이런 건 차후에 토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해주신 민동세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현장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협동조합 휴먼케어의 송유정 이사장님께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자활기업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유정입니다. 네. 저는 자활 실무자 출신입니다.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만들어지면서 사회에 배출되어서 그때로부터 자활 사업에 참여했었습니다. 휴먼케어의 사례를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이 자리에도 많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제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활은 저에게 친정 같은 곳이기도 하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대에서 저희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서 무척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목을 지역의 필요를 담다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좋은 돌봄이라고 써왔습니다. 늘 쓰는 말인데요.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고 나서 저희 청원지역 자활센터는 농어촌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복지 인프라가 굉장히 전무했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역사회 안에 복지 인프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저희는 2007년도에 사회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지역 자활센터의 부설센터를 사회 서비스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아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사회 서비스가 시작되지요. 노인 돌봄과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회 서비스 센터를 출발할 때는 2008년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공약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복권기금 가사간병 사업단과 함께 독립사업장을 마련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해 2월 달에 저희는 독립했는데 4월 달에 사회 서비스가 본물처럼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살고 저희는 사회 서비스 제공하는 이제 사회 자활 기업으로 자활 공동체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여러모로 좀 설레는 날이기도 한데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과정들, 저는 이제 사회 서비스를 올해로 어찌 보면 자활부터 한 걸로 치면 20년이 이제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아까 플로 전에서 우리 개발원장님께서 이제는 땡땡 정부가 시작됐으니까 남는 건 사회 서비스밖에 없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척박한 시절도 실은 있었던 것 같고요. 사회 서비스 수가를 가지고 저희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립운영하는 일들을 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최저임금을 다 준용하면서 실무자들 인건비를 못 받아가야 되는 이런 열악한 상황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더욱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나 계속 사회 서비스가 실은 좋을 거야 라는 예상들을 우리가 자활 진영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는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썩어지는 이런 상황들이나 유연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되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과 편차를 두고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다 받아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현 상황 속에서 사회 서비스의 변화와 역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걸 담아오기는 했는데 저희 역사로 가봐야 되겠죠. 우선 저희 얘기 간단하게 더 정리해드리면,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역사에서 시작해야 되겠군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2007년도까지.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2007년도 12월 달에
자활기업으로 전환하였고 2008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 법이 만들어지면서 2008년도 5월에 법인 만들고 7월에 인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활 진영에서는 가장 먼저 사회 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의 뭐 다짐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저희는 직원분들이 직접 그때는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자를 해서 우리 사주형 주식회사를 설립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무식했기 때문에 실은 뭐 용감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 역시도 5천만 원 자본금을 갖다 놓고 빌려다 놓고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해가면서 우리 주주들이 매월 10,000원씩 20,000원씩 그렇게 출자를 해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자본증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은 2억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사회적 기업 인가를 받은 이유는 자활기업이라는 인지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자활이라고 하면 뭔가 좀 재활이냐, 어디가 장애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이 도통 내가 어디 다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너 어디 다니냐고 물어보면 나는 회사 다닌다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 30명은 지금도 반수 이상은 뭐 정년이 훌쩍 넘어가신 선생님들이 저와 함께 충북 청주시에서 휴먼케어의 종사자들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자활진영에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볼까라는 노력들 속에서 의료기기 임대 판매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게 되게 열심히 한다, 뭐 사회서비스 평가를 받으면 잘 받고 이런 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이었고, 종사자들이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출자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했었고, 그러면 또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은 사회서비스 수가가 괜찮았습니다. 75%를 다 지급하고 나서도 법정 조건을 다 충족한 거였고, 제대로 뭐 30% 이상이 수익금으로 남는 시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당연하게 종사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상여금이나 출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말 신나게, 저의 텐션처럼 신나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존재감들을 지역에 나타내면서 우리가 실체가 없는 거는 그러니까 왜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구나, 하드웨어가 없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요양시설을 마련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인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이 2008년도 이후에 막 민간시장에 보물처럼 쏟아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눈치들을 보다가 신생도시에 만들어진 노인요양시설 신축으로 집합빌딩에 아주 비즈니스 모델 전형적인 이런 모델의 한 계층을 저희가 매매해서 운영하는 시작으로 존엄의 케어라는 가치를 표방하면서 기저귀를 착용하지만 그 기저귀에 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아이 컨택을 통해서 어르신의 일상적인 패턴을 이해하면서 화장실에 모시고 가는 돌봄, 그게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돌봄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요양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로 재미나게 뭐 처음 출발 생각해 보면 오늘같이 감회로운 자리니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천평부지에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해서 월요일 날 이전 개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벅차 있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처음에 감사합니다. 네. 2013년도에 요양시설을 만들고 아시는 것처럼 종사자 한 명에 이용자 한 명에 제공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법정 규정을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의 종사자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때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고, 저희는 제가 그랬겠죠. 한번 출근하면 72시간씩 근무를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굉장히 독특해서 했던 헌신이 아니라 모든 우리 현장의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토대를 만들고 오늘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오늘 격정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2013년 이후에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지역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농촌 지역에서의 돌봄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여러 공모 사업들에 계속 참여했었습니다. 찾아가는 농촌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을 적은 보조금이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사회적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적용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립적으로 한번 선순환을 만들어 볼까,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지역 자원들을 연계하는 일이었고요. 지금도 휴먼케어의 가장 강점은 지역사회의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도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맨 마지막에 써놓은 게 실은 오늘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여러분 사진에 나왔네요. 이게 바로 내일 모레 개소할 저희 요양시설의 전경이랍니다. 실은 우리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료가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요. 주식회사 형태를 취했던 것이 아까 이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라는 굉장히 강점이 있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쟤네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뭔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할 거야라는 사회적 편견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우리 몸에 맞는 우리 옷을 입자라는 것이었고, 2012년도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도우누리가 출연하고 나서 좋은 모델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본도 굉장히 저희로서는 많은 금액이 축적되어 있고 주주들의 이해관계들도 첨예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비영리로 연착륙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2018년이었겠죠. 8개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종사자들이 모두 어차피 퇴사하면 자본금의 출자나 이런 것들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선생님들 우리 비영리로 가서 우리 몸에 맞는 우리 옷을 입고 지역사회에 요구하자,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새로운 도모들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고,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는 드디어 사회적 협동조합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가 굉장히 조합원들로 전환되면서 계속 공부하고, 이미 우리는 우리 사주일 때도 협동조합 방식의 운영 구조나 이런 것들은 계속 개방적으로 운영 경과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 공동체성,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경제적 참여나 이런 것들을 실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었는데, 이게 지역사회에 선포되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나 이런 위탁 사업들을 받기에 이르게 되었고요. 지금은 2개의 청주시 위탁시설, 장애인 단기 돌봄센터 신축 시설을 위탁받았고, 아주 작은 다함께 돌봄센터도 마을 안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모델을 만들 것인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기본은 늘 만나는 일이고 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에 실은 전력을 투구했던 일들이 20년의 성과를 좀 만들어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을 텐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사례로 말씀드리는 건 대개 다 지역에서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매일매일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데, 오늘도 지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여름철 김치 만들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연락이 왔고요. 이렇게 김치가 만들어지면 제가 어르신들께 전달되는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는 노인요양시설은 휴먼케어의 꿈이었습니다. 종사자 한 분 한 분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만들어지는, 지금 자료에 163명이라고 저희 조합원이 명기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어느덧 169명이 되었습니다.
직원분들 한 분 한 분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참여의 경영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끼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위탁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그리고 매월 산악회나 우리 조합원 소모임 활동들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의 성취로 같이 이해해주는 그 감동의 역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요양원 앞마당에 천평부지이기 때문에 잔디밭이 드넓게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배회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냥 갇혀 있는 그런 요양원, 베드 중심의 요양원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사회적 농업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올해 사회적 농업 법령이 조금 개정되면서 공동체 농업이라는 내용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모델을 좀 실현해가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월요일 날 개소식에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돌봄 서비스를 하는 우리 동지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요. 저희들은 함께 한국돌봄의 74개 회원사가 자활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연결어 가면서 서로 의지하고, 그리고 좋은 모델을 함께 나누고, 만나는 것만으로도 실은 힘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좀 자활해서 얻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올해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10주년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앞두고 우리 기재부에서는 협동조합 분야별 5개소식을 만들어서 국민 어워드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랑스럽게도 돌봄 조직의 안성의료생협 3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들도 들어가 있고,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신협연합회도 들어있는데 그 안에 5개소 중에 자랑스럽게 먼저 발표하신 우리 도우누리, 우리나라 사회적 협동조합 1호인 도우누리와 당당하게 사회적 협동조합 휴먼케어가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협동의 경제에서 경쟁은 없습니다만은 이 두 조직이 우리 자활의 협동조합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우리 자활 동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경기 부천 원미지역자활센터 박혜준 센터장님께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지역자활센터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원미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혜준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이 시간에 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자활센터 사업과의 연계 경험에 기반한 성과와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자활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집 내용 중에서 아마 10페이지 정도까지의 내용은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안내를 중심으로 보았는데요. 이는 아직 통합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속해 계신 실무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해당 사업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네, 부천형 통합돌봄 사업, 부천시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는 이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천시는 19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포괄하는 대상 융합형 선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쪽부터 좀 나와져 있는데요. 부천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 시스템을 개편을 하는 걸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부천시가 원래는 기존에 36개의 동이었는데 이거를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서 10개의 광역동으로 행정 시스템을 개편하였고, 광역동을 중심으로 100세 건강실과 종합사회복지관을 1대1로 매칭해서 보건과 복지의 칸막이를 없애는 노력을 꾀하였고, 그리고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노력, 그리고 작년도 7월에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이 사업에 대한 보편화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자료집에서 한 4페이지 정도 이어지는 내용들이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인데요. 부천에는 3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고 3개의 지역자활센터가 결합되고 있는 사업은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한 통합돌봄 제공이라는 사업 이름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왼편에 그 효자손 케어 사업의 경우에는 본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기존 자활 사업으로 운영하는 소사지역자활센터가 주체가 돼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추진 경과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9년 4월에 부천시가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한 통합돌봄 제공 사업 수행을 위해서 지역자활센터와 통합돌봄 팀이 모여서 그 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 가능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정리하고 실장단들이 주체가 돼서 월 단위의 회의 구조를 시와 같이 운영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3개 지역 자활센터가 10개의 광역동을 관리하는 동을 구분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노인 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가 협의하에 분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제일 처음으로는 일상생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지원 사업은 통합돌봄 사업단에 소속된 자활 근로자가 생활 지원사로 파견되어 어르신 케어라든가 일상생활 지원, 가사 서비스, 병원 퇴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서비스 단가는 시와 지역자활센터가 논의 끝에 해당 연도에 시간당 최저임금 단가를 책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이동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나 그 서비스 이용자들의 프로그램 참여나 병원 이동을 위한 차량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이용자는 그 서비스 단가가 무료로 되어 있고 특이사항으로는 지자체에서 지역자활센터들에게 이동 지원에 필요한 운전자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차량 리스비, 차량 유지비 등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집에 보이는 영양지원 사업이라든가 세탁 지원 사업, 그리고 그 식사 영양 바우처, 청소 방역 사업 등과 같은 내용들도 보시면 동주민센터에서 이용자 의뢰가 지역자활센터에 접수가 되면 지역자활센터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양만큼을 서비스 단가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슬라이드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19쪽에 나와 있는 매출 및 실적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진행된 동별 그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적 누계를 취합해 보았는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천에는 3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고 동 부분을 관리를 분배하였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뭐 원미, 소사, 나눔 이런 식으로 실적계를 추계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진행하는 통합돌봄 사업 중에서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한 사업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아마 타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사업화를 위해서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 많은 센터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매출과 관련된 실적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좀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매출 규모는 2019년은 거의 하반기 끝 무렵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 총 누계의 금액으로는 저희 센터의 경우에는 20년도에 2억 3,700, 21년도에 2억 3,200여만 원, 그리고 22년도에 추정되는 매출로는 1억 8,300여만 원을 집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센터별 차이가 있는데 저희 센터는
일상생활 지원 사업만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영양지원, 세탁지원, 청소 방역 서비스는 본센터에서 출발한 자활기업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센터에서는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합돌봄 제공 사업에 대한 월 평균 매출액 관련해서만 조금 더 살펴볼까 하는데, 연 매출을 먼저 살펴보면은 2020년도에는 7,600여만 원, 21년도에는 6,900여만 원, 22년도에는 예측으로 한 7,700여만 원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인 19년 4분기도 4분기가 풀로 다 채워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분기를 제외하고 나서 보면 이 사업단 관련된 매출은 연평균 한 7,400만 원 가량의 매출이 예측이 되고, 본센터의 참여 주민이 평균적으로 한 10명 정도 해당 사업단에 참여하고 계신 것을 살펴봤을 때 월 평균에는 한 617만 원 가량의 매출이 확인돼서, 아마 지역자활센터에서 종사하고 계신 실무자들이시라면 시장 진입형 사업의 매출로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또 좀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재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활동 파견을 중지를 시키는 사례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센터나 지자체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로 인해서 약간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도 파악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지역 자활센터 사업과의 연계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름의 성공 요인을 제가 잠시 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활 사업에 강점을 적용한 서비스 패키지 구성이 원활하게 가능하였다는 점입니다. 지역사회 내에 재가돌봄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주거 환경이라든가 일상생활 지원, 영양 지원 등의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각 센터별로 운영 사업에 다소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청소, 영양, 세탁, 돌봄 등과 같은 재가돌봄 서비스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아이템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사업과 연계를 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패키지의 원활한 구성이 가능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초기 세팅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 초기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의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해 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단 신설을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자활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먼저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일상생활 지원과 영양 지원을 주목하였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생활관리사가 파견 가능하도록 부천시 관내에 있는 3개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단, 지역통합돌봄사업단이라는 지역 자활근로사업단을 신설하도록 하였고, 본센터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양 지원이나 세탁, 방역 서비스 등은 자활기업 과 연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활기업의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구심점으로 하여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업 기회가 마련됨에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공동체적 기반 조성이 가능해진 점도 본 사업을 통한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민관 협력의 성공적인 모델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 마련이 된 점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부천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준비하면서 서비스 제공 주체의 파트너로 지역자활센터를 우선적으로 염두하고 해당 사업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는 부천시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지역자활센터라고 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졌고요. 지역자활센터는 이러한 기대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 참여자 모집이나 배치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역할 수행에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3개 지역자활센터와 부천시 모두는 선도 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굉장히 짧은 준비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세팅에서부터 노인들의 돌봄과 큰 혼선 없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고, 그리고 코로나19가 2년 정도 지속이 되면서 조금 어려운 사업 여건들이 유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돌봄이나 영양 지원, 이동 지원 등과 같은 기본 사업들을 끊김없이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민간 상호 간의 협력적 시스템과 함께 지역자활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강점이 잘 발휘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평가되며, 나아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 표현을 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주민이 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그 확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돼야 될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자활사업과의 지속적 연계 가능성 담보를 위한 재정 확보 및 사업 방향성 공유입니다. 19년 6월부터 21년 5월까지로 예정되었던 시범 사업은 22년도에까지 연장이 된 상황이어서 22년도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만 통합돌봄 보편화를 지향하고 있는 복지부도 명확하게 이후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현장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고, 나아가서 올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출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현 정부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요소 또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비스 제공량에 기초한 비용을 지급받는 구조이다 보니 지자체의 예산 확보의 규모에 따라서 매출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3년 주기의 자활근로사업단의 운영 패턴과 조응해 봤을 때 안정적인 확보 측면에서도 조금 이 지역사회에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방향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뒤에 내용 두 가지 정도는 그 자료를 또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갑자기 뭐 사망 사건에 직면하게 된다든가 참여 주민이, 그리고 긴급 의료를 대처하게 될 때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주체가 동에서 의뢰하셨던 공무원인지 저희 센터의 사업 담당자인지 서비스 제공 주체 인력인 우리 자활 참여 주민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호한 내용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드리고자 싶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상 확대에 대한 노력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신장애인들도 고려가 수반돼야 되는데, 복지부의 22년도 통합돌봄 정책은 기존의 선도 사업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노인 통합돌봄 등의 기존 제도에 융합하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노인의 편중된 방향성이 감지되고, 이에 따라서 대상의 보편성이나 서비스의 포괄성, 서비스 수준 및 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 부천시의 통합돌봄 사례를 통해서 본 사업의 연계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했는데요. 본 사례 발표를 제안받고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의 말에 따르면 확장 가능성이란 크기나 수량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런 가치가 있어 보이는 영역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확장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확장성이란 자원을 추가하면 언제든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을 말한다고 합니다. 확장성이 가진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조직이 이를 통해서 사업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유연성을 갖는 동시에 외적 요인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기초해 보자면 지역자활센터의 자활 사업은 양적인 확대에 대한 준비와 정보력, 자원 확보, 통제력 등과 같은 내용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역자활센터에 부여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시행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자활근로 사업단 유지에 이미 이제 필수 전제 조건이 되어버린 경제적 지표를 포기하지 않고, 어찌 보면 동정과 양면과도 같은 사회적 가치와 매출에 기반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함께 균형감을 이뤄야 한다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꾸준히 창출해내야만 하는 지역자활센터의 당면한 고민의 출발점에서 부천시의 사례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자활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모색하시는 데에 조금이나마 긍정의 요소가 발견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사례를 모티브로 해서 보다 다양한 논의가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래도 유만희 이사장님을 모시고 종합 토론이 있기 전에 약 3분 정도 저희가 자리를 재정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후에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이 토론회 자활 포럼 형식을 빌어서 합니다만은 제가 좌장을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이고, 오늘 같이 하고 계신 또 현장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일 멀리서 어디서 오셨을까요? 제일 멀리서 오신 분? 강화도는 너무 가깝고 아까 강원도에서도 오셔서 저 동해 어디 가서 김경수 센터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최대 6시 10분까지, 그러니까 한 35분 정도를 저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정말 그 의미 있고, 또 앞으로 우리 한편으로는 과제도 지금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제목이 뭐 가능성을 탐색하는 거였나요? 확장 가능성을 보는 건데, 어찌 보면 이미 확장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과제도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발표 세 분의 발표를 듣고 토론을 해주실 두 분 선생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동과복지연구센터 센터장님을 맡고 계시죠. 정은희 박사님 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 멀리서 오셨네. 함안에서 오셨네. 경남 함안 지역자활센터장을 맡고 계신 정혜창 센터장님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예, 멀리서 오셨고 또 늘 우리 자활 분야에 대해서 연구자로서 아주 애정을 듬뿍 갖고 연구를 하고 계신 두 분이 정은 센터장님이신데,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면 좋겠고, 제가 받은 이 시나리오에는 15분에서 20분씩을 드려라 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우리 정 박사님 7분, 경남에서 오셨으니까 10분, 이 정도로 해서, 물론 조금 더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우선 두 분의 발표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 박사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예, 예,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주로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어서 오늘 발표가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특히 이제 앞에 민동세의 그 선생님도 그렇고 송희연 선생님도 그렇고 마지막에 이제 센터장님도 그렇고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고 굉장히 수년간 헌신과 열정으로 또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 굉장히 발표를 저는 재밌게 좀 들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이게 제목이 자활사업 확장 가능성인데,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 수요자를 주로 많이 보고 센터에 직접 그 참여하시는 분들을 많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 입장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일단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제공 인력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창출이 되고 또 그 서비스를 활용하는 그 수요자가 계속 창출이 되려면 일단 지역에서는 지역자활센터에서 그 취약계층이 지역자활센터에서 그 참여하고 그 참여자들이 일부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그 협동조합 아니면 자활기업에서 그 인력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게 이렇게 선순환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이제 송희연 선생님은 이제 어떤 기업에서 어떻게 인력을 창출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좀 주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어떻게 이제 민과 관이 협력하고 주민들을 그 지역자활센터에 참여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그 약간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
지역자활센터에 그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의 특성이 좀 예전과는 많은 다른 특성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들이 정말 지역자활센터에 와서 과연 그 자활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 인력, 그러니까 통합돌봄 제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자로서의 인력으로 충분히 키워낼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그 포기해야 될 것인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 사람, 그 취약한 그런 사람들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게 계속 확장이 되려면 정말 제공 인력이 될 수 있는 인력이 일단은 지역자활센터에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인력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계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일단 먼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하나는 그 사실 이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수요자와 그 다음에 제공 인력자 이 특성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이를테면 사실 도시에서야 그런 인력을 수급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렇게 막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렇진 않거든요. 근데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돌봄 서비스 수요는 굉장히 높지만 그걸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이 지역엔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랬을 때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 특성들을 이제 고려해서 어떻게 인력을 수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새 발표를 다 들으면서 핵심 키워드를 뽑아보려고 한다면 확장 가능성, 그다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 네트워크, 협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 분 다 너무 열정적이고 헌신도 많이 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그거 하나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민과 관이 협력하고 그다음에 제공 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협력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네요. 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각 이제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협력을 이끌어내고 그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이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딱 한 가지만 하자면 계신 분들이 한 명의 어떤 그 선한 그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그게 이제 지역 안에서 큰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그 현장을 저는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원희 박사님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별도로 요약하는 걸 생략하고요. 이어서 정해창 경남 함안 지역자활센터장님께서 토론을 주시겠습니다. 네, 예, 소개받은 정해창입니다. 멀리 경남 함안에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자활사업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건 하나의 맛보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활사업으로까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연구와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20분 정도 자료를 준비했는데 좀 많이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출발해 보면은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그 대상에게 얼마만큼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실행하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발제문과 토론문에서 우리는 오늘 사회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실제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민동세 이사장님의 발제문에 삶아진 개구리의 증후군, 그 비유가 사실 냄비 속의 개구리의 비극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서히 변화되는 물의 온도 차이로 개구리의 생명은 끝장납니다. 이처럼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한 걸음 나아가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사회 서비스 사업은 올바른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되는 정세와 더불어서 좀 더 안정되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대안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회 서비스 사업의 근간은 2012년도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이 기본법 또 사회 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서비스의 질, 그리고 서비스 시간, 비용, 제공 인력에 대한 처우, 고용의 안정성,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또 서비스 인력이 이 사회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면서의 만족도, 이것을 살펴볼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사회 서비스 사업을 정책으로 만들었을 때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제공 인력 측면에서는 질 높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제공입니다. 질 높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 최저임금 받고 있죠. 최저임금 속에서 그나마 연차 수당을 주면 다행이고요. 아직까지 허덕대고 있습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간 확충. 우리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충분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세 번째는 제공 기간입니다.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네 번째는 전달 체계입니다. 민간 제공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목표로 사회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 과연 그러한 목표가 얼마 정도 현실성 있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일부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제 발제하신 민동세 이사장님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위기의 노인과 불안한 미래를 진단하셨습니다. 2025년까지 1,000만 명의 노인 인구가 예상되고 있고 전체 인구의 고령자 인구는 20%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수명이 길어졌다고 위기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과학의 힘을 빌렸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있어서 노인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는 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노인 인구가 많아진 것은 어쨌든 수명의 연장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노인의 문제점으로 보면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반드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겠고, 그 외에 노인의 일자리라든지 또 노인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거리를 재생산하면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공급 정책에 있어서 우리 민동세 이사장님의 발제 중에 서비스 제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기관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적절한 품질의 사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사회 보장 시스템이 요구된다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이거 다시 살펴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고비용에서의 양질 서비스, 저비용에서의 적정한 서비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서비스의 품질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서비스 시간의 차이에 따른 방식과 이용자의 욕구에 따른 방식에 따라 서비스 비용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강진구 자활 사업의 통합돌봄 사례에서 이렇게 사회 서비스 사업의 효과를 살펴보면은 이용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받고 또한 만족도가 좋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르신이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영양 그리고 주거, 건강, 이 원미 자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회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결론 짓고 싶고요. 저는 이제 사례 부분에 있어서는 원미 자활에서 정말 통합 사례 관리에서 지자체와 함께 연동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정말 이렇게 자활 사업 확장의 특성에 맞게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주거, 요양, 그리고 보건, 의료 서비스, 영양, 일상생활, 세탁, 그리고 이동 지원, 그리고 청소 방역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들과 또 유료로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료로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소 방역 그리고 세탁 이런 부분들은 일정한 비용을 받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들도 상당히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 서비스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서 오랫동안 한 20년 정도 제공을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 돌봄과 관련해서 자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구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게 워낙에 저희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압축해서 그래도 정말 중요한 두 분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를 또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걸 해결해야 된다. 예를 들어 정은희 센터장님 네트워크였고요. 또 우리 정센터장님, 정혜창 센터장님도 정말 우리가 이 양질의 일자리로서 사회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또 이용자들은 그만큼 충분한 사회 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는가? 이러한 이제 자문을 울림 크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계신 현장에서 오늘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시간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한 2분 정도는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아마 찾아갈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이 손을 들어주시네. 저쪽 뒤에. 본인의 소개와 질문을 드리는 분이 특정돼 있으면 특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주 순름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는 고은택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어느 한 분에게 일단 던진다기보다는요, 제 입장에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서비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돌봄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또 보면 아주 기묘하게 된 영역도 존재하거든요. 환경이라든지 기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한번 좀 이러한 영역의 사회 서비스 영역도 한번 우리가 확장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모색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안 그쪽 쓰레기 청소 같은 것이 아주 시급한 지역적 요구인데 불구하고 해결하기 어렵고요. 또 자전거 사업, 그다음 투명 플라스틱, 요즘 와서 스타벅스에서 일회용 컵, 온갖 게 계속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그 돌봄에 한정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확장하는 부분에서 우리 정은 선생님이라든지 연구자분들이 좀 더 힘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정은희 선생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공공성하게 되면 우리는 보면 수혜자적 그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취약계층에 어떻게 지원할 건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쪽에서 일하는 분들 자체가, 우리 자활 사업 참여자들이 그 자체가 수급자들이거든요. 60개월의 제한된 기간 동안 일하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잘 조화롭게 생각하는 거를 한번 좀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 쪽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뭘 놓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멀리서 제주에서 오셨네요. 당첨되셨습니다. 제주에서 오셨으니 의견을 이제 두 가지를,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의견을 주신 거죠. 아무래도 사업 영역을 돌봄에 국한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동일한 또 연장해서 질문 의견이신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공급자들도 결국은 잠재적 이용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니까 이들에 대한 고려를 한 사업의 확장,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계실까요? 예, 그 바로 앞에 한 분 계신데. 삼척 자활에서 오광석입니다. 우리 정해창 센터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발표하신 그 사례가 인구 밀도가 좀 낮은 그 지방에서도 적용 가능한 모델일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민동세 이사장님께도 질문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발표 중에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에 대해서 확장 개방을 이제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이 사회서비스 영역을 현재도 그 자활센터가 자활사업단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바로 답변 주셔도 되겠죠? 네. 네, 지금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전에 토론하시면서 정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참여 주민들의 근로 역량의 문제이거든요. 두 개가 저는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그 사회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이런 정책 안에서 만들어지는 서비스가 매우 다양합니다. 돌봄만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데, 문제는 지역사회의 틀이 작다 보니까 시장이 형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게 뭐였냐면, 지역 자활센터 내에 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다만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활센터 혼자가 아니라 다른 자원들, 사회적 경제 조직과 컨소시엄 형태로 가고, 농사노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지역 자활센터 스스로 통합돌봄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왜 이래야 되냐면, 근로 능력이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참여 주민들이기 때문에 더더욱다나 그 기술력들이 조직에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에 기대면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근로 능력이 더 떨어지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훈련해서 어떤 내용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더 잘게 쪼개서 직무화시키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자활센터 내의 사업장 안에 남아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접근들이 사람의 한계를 대응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의 필요는 점점 높아질 텐데 그 필요로 하는 양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저는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일부가 시장 형성되면서 밖으로 나가는 자활기업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보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거꾸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실패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활센터들이 이 사업의 이러한 그 변화들에 대해서 센터가 어떠한 역할로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도 깊어져야 되는 거고,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와 관련돼서 그럼 표준화 사업을 만들어 보자. 그럼 이 표준화 사업을 만드는 것 자체는 제도도 뒷받침돼야 되고 연구도 내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연구가 그 연구자에 의해서 되는 것보다는 이미 자활이 여러 지역에서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자활에서의 사례와 경험들을 더 모으고 이것들을 예를 들면 표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만드는 것,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저는 충분히 지역자활센터가 또 다른 센터의 역할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워낙에 뭐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들을 다들 각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하면 어하고 다 이렇게 알았던 이 사회를 보는 제가 따라가기 대단히 힘들 정도입니다. 오늘 지금 저희들 이 단상에 올라와 주신 모든 발표자, 토론자께서 수고하셨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올라오셔서 한 말씀도 못 하고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또 이분에게 마이크를 또 제공하지 않으면 사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님이신 이병학 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좀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고은택 센터장님 질의하셔서 생각난 건데, 이번에 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가 새로 뽑혔습니다. 상당한 오랜 기간의 내용을 겪은 끝에 새로 뽑혔는데, 우리 또 그 내용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동세 이사장님이 또 되게 고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이번에 한기업 중앙회 상임대표 되신 분이 저희 제주 순두름에서 배출한 자활기업 희망협동조합 대표가 한기업 그 상임대표가 돼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자활의 성장이 이렇게 결실을 이렇게 맺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관련해서는 제가 그 협회에서 저보고 그 자활의 역사 관련된 교육을 신임 센터장하고 실장님들 대상으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옛날 사진들을 쭉 찾아봤는데 2009년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역과 함께하는 자활 사업, 사회적 경제 함께 만들기 사업을 그때 광진하고 부평 남부하고 강북 자활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사실은 그때 문제 의식이 이 사회 서비스의 확장, 사회 서비스의 통합 모델을 발굴하는 것, 이거였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우리 유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돌봄, 이 사회 서비스 영역은 이미 저희 자활 안에 깊이 들어와 있고, 또 그게 토양이 돼서 저는 그 도우늘이나 휴먼 케어 같은 이런 훌륭한 모델들이 생겨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개발원에 있으면서는 아쉬운 게 하고도 통하는 건데, 재작년쯤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자활기업협회, 광역자활센터협의회 저희 개발원 사자가 모여서 같이 사업 모델을 기획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리 이런 사 주체가 모여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것들을 기획을 했었는데, 그때 그게 논의만 하고 이렇게 쭉 이어지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지금까지 충분히 각 지역 단위에서 실천해왔던 것들을 좀 더 구조화하고 이걸 해서 이거를 좀 더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오늘이 그런 점에서 의미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걸 좀 더 그런 점에서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제 마무리 발언을 사회자가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사실 어찌 보면 확장 가능성 탐색은 이제 끝난 것 같고, 시작도 저는 사회 서비스의 시작도 엄밀히 따져 보면
이 자활 부분이 선제적으로 점유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뭐 가사간병과 관련된 서비스는 정말 독보적이었죠. 오늘 여러 발표자들 내용을 들어보면 공공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시는데 사실 학자들 간에도 공공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대단히 논란이 많습니다. 무엇을 공공성으로 볼 거냐. 근데 그럼에도 논란 속에서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우선은 사회서비스원의 공급 주체가 민간으로부터 즉 시장으로부터 공공 영역 또는 제3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을 공공성이라고 부르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성, 공급원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제일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아니었으면 그 2007, 8년도 그 척박한 시기에 장기요양보험은 시작됐죠. 공급할 수 있는 영역은 없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해내신 거거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확장 가능성은 우리가 이미 열어놨고 이제 앞에서 제주의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영역도 확장이 돼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좀 더 넓게 보면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 간의 확장, 네트워크의 확장도 그것도 공공성 앞으로 더 강화시키는 방법일 거고 또 이렇게 지역자활센터가 기반이 돼서 공급한 사회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들이 단순히 본인의 개인의 서비스 이용의 만족도가 아니라 본인의 돌봄의 경험의 만족도가 아니라 그것이 그 지역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공급자들이 이뤄낼 수 있는 최대의 공공성의 확장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가 없는 건 아니죠. 과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과제는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경험이 동원이 되면 충분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더욱이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현 정부가 여러 가지의 서비스, 사회 서비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뭐 현 정부에서 아주 핵심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에 있어서의 기초 작업을 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영역은 계속 확장될 거고 그 영역에서의 여러분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제가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 사회 서비스뿐만 아니라 또 자활사업뿐만 아니라 결국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자가 마무리 발언을 뭐 다 한 것 같은데 괜찮으셨나요? 예. 그러면 오늘 토론회 자활포럼 토론회를 이렇게 마치고요. 관련된 자료들은 차후에 발행되는 자활 브리프에 그대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좀 더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회 자활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